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2월 6일 날 예비 유초등학교 교사분들, 그다음에 재임용 되실 분들 약 1,30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학교 스쿨이라는 학교의 그 어원부터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학교라는 것의 어원을 추적해 보면은 우리가 인문학이라든가 우리 인간에 대한 정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우리 학교 교육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뭐랄까 요약해 볼 수 있다, 핵심을 짚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스쿨은 스콜라 또는 스콜레라는 한가하다, 또는 휴식, 여유, 그런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과거에 그 한가했던 사람들이 아마 노예가 있었겠죠. 대신 일을 해주는. 그래서 한가할 수 있었겠죠. 귀족들이었겠죠. 근데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도 흔히 근무라고 불려지는, 일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주로 로봇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인간들이 한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좀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제 뭐랄까 소비를 줄여야만 하는, 소유에서 공유로 가야 되는 문제, 그리고 마음껏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자본주의에서 어, 생태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점들, 뭐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좀 차이가 있죠. 그 예전에 그 한가했던 사람들하고 앞으로 우리가 한가해지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자, 일단 스쿨로 다시 들어가 보자면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스쿨의 어원을, 스콜라라는 것을 들어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명언이 하나 있어요.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했던 명언인데, 참된 휴식에 대한 명언입니다. 참된 휴식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버나드 쇼의 정의에 의하면. 그래서 어쨌건 이 한가하다 보니까 이 한가한 사람들이 어 누가 뭐 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 좋아하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우리 개모임에 가면은 막 수다 떠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다 떠는 것이 그 사람이 평소에 머릿속에 어떠한 어떠한 지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수다가 달라지겠죠. 재미있는 수다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학교라는 것이 생길 때 수다 떨던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공부라든가, 그 당시에는 그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철학자들이 있던 때였나 봐요. 그래서 토론이 좀 괜찮았어요. 좀 이렇게 뭔가 하부르타, 이렇게 단순 반복되는 수다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다를 떨면서 흔히 말하는 교양이라는 것과 인문학이라는 것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어찌 되었건 이 4차 산업혁명과 혁명기의 학교의 어원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보자면은 이 한가함이라는 것이죠. 한가함, 헐렁함, 늘어지는 거, 여유, 겨를이 있는 거, 짬이 있고 틈이 있고 뭔가 구멍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런 한가함 속에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자꾸 내 속에 있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구조화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그게 에듀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듀케가 이제 듀케레라잖아요. 듀케레.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뭔가 잠재되어 있는 거를 원래 타고난 어떤
우리 두뇌 속에 제가 전에 양자 컴퓨터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두뇌 안에 어떤 통로는 이 모든 우주에 있는 지식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그것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한가함 속에서 즐기면서 토론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오는 거죠, 겉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은, 뭐 지금 우리가 에듀케이션이라는 건 자꾸 이제 토론하고 가르치면서 끄집어내는 걸로 돼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기에는 학교에서 에듀케이션이라는 것도 어쩌면은 낡은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앞으로 학교는 리크리에이션을 하는 곳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레저를 즐기는 곳으로. 예체능이 굉장히 강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버나드 쇼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학교가 바뀌려면은, 학교는 이렇게 뭔가 엘리트를 생산해내는 그런 공장, 또는 그런 어떤 엘리트를 뽑기 위한 경쟁, 시험을 봐야 하는 곳이 아니라, 휴가 시간에 축제를 즐기고 쇼핑을 하고 뭔가 자기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하고 소모하는 그런 시장 플러스 공연장 비슷하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즉 에듀케이션이 레크리에이션으로 바뀌려면은 학교는 어떤 축제 현장이어야 되고, 제가 학교를 시장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택 과목을,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싶으려면은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나 어떤 공부하지? 그러고서 이렇게 공부 쇼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학에서 우리가 선택 과목을, 교양 과목을 고를 때처럼요. 바로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지금 상황이 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레저, 스쿨하고 레저가 비슷한 뜻이란 말이에요. 여가라고. 또 레저의 어원을 찾아보면서, 이게 레저는 허락된 것 또는 자유롭게 된 것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된 것이라는 것은 리버티랑 비슷해지는 것이고, 레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가 레저와 레크리에이션을 중심으로 학교가 바뀌었을 때 굉장히 미래 학교의 정의가 이 레저를 통해서 또 다른 아주 압축적인 정의로 흘러가는 것을 발견했단 말이죠. 자, 허락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허락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한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롭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리버티란 뜻과 라이센스란 뜻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레저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라이센스라는 것은 그것을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의사 라이센스다 그러면은 뭐 수술을 해도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미래 학교는, 레저와 레크리에이션이 중심이 된 미래 학교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라이센스가 중요하냐면은 한가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라이센스가 주어지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의사면허증을 아시죠? 그 의사가 대부분 이제 인공지능 로봇한테 넘어가게 될 거라는 것. 즉, 그래서 학교는 의사면허증을 주는 곳이 아니라 잘 노느냐 못 노느냐에 대한 어떤 면허증, 즉 어떤 우리가 레크레이션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을 누구라 그러지? MC? 있는데, 아무튼 바로 그런 어떤 면허증인데, 그럼 이렇게 단체를 여러 사람이 잘 놀 수 있게, 서로 협력해서 놀 수 있게 하는 것만 노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노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고독 속에서 혼자서도 잘 놀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헛놀이죠, 헛놀죠. 혼자 노는 것, 그게 진짜 정신적인 여유거든요. 자, 그래서 미래 학교라는 것은 잘 놀 수 있게 하는 곳, 삶을 잘 흐르면서 여유 있게 이렇게 살게 해주는 곳. 이건 물질적인 여유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여유예요. 정신적인 여유를 갖게 해주는 곳, 뭐 그런 것이죠.
제가 제 책에서 인문학, 리버럴 아트에 대한 정의를 논하면서 이 리버럴이 리버티랑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즉, 자유로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기술인데, 자, 그런데 그,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학교에서 인문학 공부를 안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 리버럴 아트를. 왜 그러냐면은 식민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토론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항 세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그 일제시대의 교육, 그 다음에 뭐 1,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사장의 말을 잘 듣는 노동자를 길러내는 교육의 영향을 아직도 계속 받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말 잘 듣는 노동자를 만드는 교육적으로 만약에 학교가 계속 그렇게 흘러왔어요, 지금까지. 흘러가면은, 거기에는 이제 어떤 게 밑에 깔려 있을 수가 있냐면 이겁니다. 지배층들이 아주 말을 잘 듣고 세금을 잘 내는, 그냥 세금을 꾸역꾸역 잘 내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민화예요, 우민화. 그러니까 토론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정신적인 여유를 갖는다거나, 뭐 철학적인 사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우민화가 무지잖아요? 무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무지를 만들어내면은 이 무지한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넘어가는 게 뭐냐면요. 겁주는 거에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공포. 그래서 저항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공포.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근래에 이 공포심을 주는 게 이제 빨갱이 이런 거였어요. 공산당 뭐 이런 거였죠. 뭐, 그 종북 뭐 이러죠. 그 종북이라는 빨갱이라는 공포를 만들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그 여가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월급을 줄여버리면은 이상하게 예전에 그 부부가 맞벌이 안 해도 잘 살 수 있었는데 실질 소득이 지금 한 뭐 2, 30% 감소됐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지배층이나 기득권 또는 대기업한테 그 수익이 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잠깐 TV 보고 자고 또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바빠지면은요, 여유가 안 생기잖아요. 그럼 여유가 안 생기면은 이 한가함이 없는 거잖아요. 스콜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배운다거나 교양을 쌓는다거나 하는 그런 여유가 전혀 안 생기고 생각할 틈이 없는 거죠. 굉장히 좋죠. 잘 따라오죠. 세금 꾸역꾸역 잘 내고 그냥 일 잘하죠. 노동자죠. 노동자고 그다음에 뭐 또 뭐였지? 어쨌건 그 말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일만 하고 공포에 쉽게 넘어가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민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장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신용카드하고 담보대출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좋은 장치가 되냐면 일단은 그 본능을 외상으로 빚으로 채우게 하는 거예요. 뭐 소유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소비해야만이 행복하고 이렇게 뭔가 더 멋지고 그런 식으로 점점 좀 만들어내죠. 상업 광고가 그렇게 만들죠. 그러다 보면 신용카드를 질러야 되고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좋은 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원금이자 갚느라고 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쫓기고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유가 없고 이 스콜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가 의미가 없는 학교는 더 좋은 신용카드와 더 좋은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곳으로 막 전락해 가는 거죠.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쩌면은 아이들한테 우리가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지금 현재 이미 그
실업률이 아주 높은 20, 30대 젊은이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지도 못했으면서 사회적으로 잉여가 돼가고 있는 굉장히 불행한 세대죠. 아무튼 재교육이 필요하고요. 어쨌건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는 애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 없이 잘 노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이미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돈 없이 잘 노는 교육을 받기가 힘들었죠. 지금 20, 30대는 뭐냐면은 생산성이 좋아야지 돈을 잘 벌고 그래야 잘 살고 그래야 장가 가고 시집을 가고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암묵적인 그런 그런 배경을 깔고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공부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과거의 그런 교육에 이렇게 찌든 지금 여유가 없는 그런 실업자 신세인, 백수 신세인 청년들이 있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소비를 정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소비 자체를 안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한 2년 정도를 한 달에 한 5, 6만 원만 쓰고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자체를 완전히 정지시킨 거죠. 최소한의 먹을 거 제가 그때는요. 밥만 주면 어디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많이 했어요. 농사일도 해주고 벼베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돈을 잘 안 주죠. 시골에서는 그냥 밥만 얻어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 소비를 안 하고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스콜라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한 2년간. 그게 제 인생의 전환기였는데 그때가 이제 2004년, 2005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제가 이제 시골에 처박혀서 살 때. 자, 어쨌건 돈 없이 잘 노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 이것이 제가 이제 계속해서 제 미래인문학,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책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키워드가 있죠. 호모 루덴스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보세요. 돈이 있어야만 잘 논다. 그러면은 미래 사회에 호모 루덴스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앞으로는 돈을 못 버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돈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끝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대략 지금 250년 됐는데 대략 100년에서 300년 사이가요. 어떤 그런 어떤 국가라든가 어떤 거대한 사상이 교체되는 시기예요. 지금 은행이라는 것의 역사가요. 300년이 됐어요. 300년. 이제 앞으로 은행이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화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블록체인 제가 4차 산업혁명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다라고 강조했던 블록체인. 제 미래인문학 책하고 최근에 이제 제 후배가 번역한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책을 보면은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잡히게 됩니다. 딱 책 두 권만 보면 됩니다. 블록체인 혁명하고 제가 쓴 미래인문학이라는 책을 보시면 블록체인이 완벽하게 잡히고요. 어쨌건 끝난단 말이에요.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만 잘 노는 방식, 돈을 벌어서 소비하면서 노는 방식으로 애들을 가르쳐 버리면 4차 산업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을 때 완전히 얘네들은요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불행한 정신적인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주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주기들이 뭐냐면 자, 지금 은행과 자본주의가 몰락할 주기에 와 있다라는 거. 또 하나 굉장히 위험한 주기가요. 백두산 폭발이라든가 대지진의 주기가 800년에서 1000년 정도 되는데 이 주기가 와 있다라는 것.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맞이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이게요. 그다음에 100년마다 패권국이 바뀌는데 이게 미국이 몰락할 주기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것도 위험하고 3000년 주기가 이제 바닷물 순환 주기인데 이것도 기후 변화가 지금 이제 소비 강의가 올 가능성도 있는 그런 주기고 뭐 만년 주기하고 뭐 3만 년 주기, 10만 년 주기가 있는데 10만 년 주기는 대비강하기하고 거대한 지구의 궤도가 바뀌는 그런 거고요. 3만 년 주기는 이제 종의 변화, 그러니까
인간이 서로 다른 대륙에서 3만 년 동안 떨어져 살면은 좀 서로 교미를 해도, 아니, 어떤 짝짓기를 해도 이 종들이 그 이세가 생산이 안 될 정도로 변할 수 있는 기간, 그게 3만 년이라는 거죠. 아무튼 제가 이게 3달 주기, 1년 주기, 3년 주기, 10년 주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 다음에 한번 또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오늘은 이제 스쿨의 어떤 재정의, 앞으로의 교육자들이 우리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로 가르쳐야 되느냐. 자, 돈 없이 잘 노는 아이들로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지 진정한 호모 루덴스가 되고요. 돈 없이 잘 노는 데 있어서 잘 놀려면 게임을 해야 되고 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또 존경하는 과학자 최재천 교수가 만든 호모 심비우스 개념이 나옵니다. 서로에게 협력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간.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에는 호모 루덴스와 호모 심비우스를 기르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 두 개를 또 한 번 합쳐봤어요. 그랬더니 호모 심댄스가 되는 겁니다. 호모 심댄스. 그래서 호모 심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심댄스가 또 보니까 심장의 심자하고 춤추다 할 때 댄스가 되네요. 즉 심장이 춤추는 아이들로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재미있게 놀면서 심장 박동을 일으키는, 그리고 여가 속에서 서로 사랑을 하거나 서로 토론을 하거나 하는, 그러면서 또 가슴 뛰는 그런 어떤 호모 심댄스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 미래 학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뭐 사실 지금 학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학교가. 그래서 제가 호모 루덴스와 호모 심비우스에 관해서, 특히 호모 심비우스에 관해서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두 가지 연구가 있어요. 이스터린 패러독스하고 오스왈드 패러독스라는 게 있는데, 이스터린 패러독스는 행복과 돈의 효용 관계가 어느 정도 그 연봉의 한계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연봉 3천이냐 연봉 5천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건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 지금은 이제 그 한계가 점점 좀 내려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소비를 줄여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스왈드 패러독스라는 것은, 이 오스왈드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자살률을 연구했는데, 각 주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전라도 노인들이 자살률이 낮거든요. 왜냐면은 이 전라도 아시죠? 판소리 문화가 있거든요. 그 너스레를 잘 떨고 농담을 잘 던지는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농담을 처음에 던질 때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던지잖아요. 서로의 그 서먹서먹한 것을 깰 때 농담을 많이 던지는데, 전라도 노인들이 왜 자살률이 낮냐면 낯선 사람들한테도 농담을 잘 던져요. 그러다 보니까 호모 심비우스가 되게 잘 됩니다. 관계가 끈끈해요. 그래서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친구들이 숫자가 더 많다 보니까 전라도 노인들의 자살률이 낮습니다. 저는 이 판소리 문화 때문이라고 봐요. 어쨌건 그런 문화. 근데 오스왈드 패러독스가 뭐냐면은요, 돈을 잘 버는 부자 주라고 해서 자살률이 낮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이라는 것이 돈하고 관계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률은 도대체 뭐하고 관계 있나 봤더니 역시 그 전라도 노인 연구랑 똑같아요. 그게 연대나 그 좋은 관계, 인간 관계가 자살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신뢰, 서로 이웃을 얼마만큼 믿는가의 문제가 자살률과 깊은 관계가 있더라. 그게 오스왈드 패러독스예요. 그러니까 이스터린 패러독스하고 오스왈드 패러독스는 이게 호모 심비우스하고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가, 아까 제가 300년 거의 300년 주기가 돼서 자본주의가 지금 몰락할 시기가 왔다. 공산주의도 이제 같이 몰락을 하겠죠. 근데 이게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가 몰락을 하면 우리 민주주의는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의 경제는 어떻게, 우리 정치는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봅니다. 프랑스 국기에서 보면은 자유평등 박애가 있잖아요. 자본주의는요,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자유롭게 소유를 한다라는 것이죠. 공산주의는 평등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공평하게 나눠 갖자라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가 처음에 평등이라는 걸 내세우고 됐는데, 문제가 뭐죠? 자본이나 지본이, 땅 같은 것이 특정 당의 소유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공산당의 소유가 되면서
굉장히 뭐랄까, 소수의 기득권에게 많은 그 부가 몰리게 되는. 그래서 이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는요, 지금 결말이 비슷해요. 결말이. 그 1%의 소수만 잘 살고 부자가 되고요. 나머지 99%가 힘들어졌어요. 그게 자본주의, 공산주의의 결론이죠. 즉, 몰락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끝났을 때 결국 어디로 가죠? 박애로 갑니다. 이제 박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박애주의의 다른 말은 인본주의라고 봅니다. 즉,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끝나고 저는 인본주의로 간다라고 보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 로봇이 당분간은 실업자를 많이 만들겠지만 결국에는 스콜라를 만듭니다. 스콜라. 우리 인간들에게 노동으로부터 해방을 준다는 것이죠. 여유를 주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의 그 신간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박애로 가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선언을 했죠. 공유 생태주의로 간다. 그 자본주의 핵심이었던 소유는 공유로 바뀌고요. 이렇게 물질, 그 생명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던, 또는 인간의 어떤 영혼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던 그런 공산주의의 느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생태주의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공유 생태주의, 박애라는 인본주의, 박애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공유 생태주의로 이 지구가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빨리 가야만이 어쩌면 우리는 인류의 종말을 피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공유 생태주의로 가고 스콜라, 우리가 여유 속에서 생각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만의 교양과 자기만의 인문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미래 학교화가 돼야만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은요, 빅데이터로부터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 IBM인가 어디 그 인공지능 하나 있었는데 그 굉장히 그 나치즘 교육을 받아버려 가지고요. 그 인공지능이 나는 인류를 막 멸종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막 선언을 했다가 그 인공지능을 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IBM이었는지 마이크로소프트였는지 아무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요 인본 박애주의를 바탕으로 공유 생태주의로 넘어가고 돈 없이 잘 노는 호모 루덴스와 호모 심비우스 교육으로 우리의 문화를 바꿔야만이 인공지능이 나는 인류를 멸종시켜버리겠다 이런 따위의 공부를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딥러닝이 됐잖아요. 딥러닝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학습 능력이 있고요. 지구상에서 인간들이 어떤 식의 채팅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식의 기사가 언론과 신문과 TV에 나오고 어떤 영화가 많이 나오느냐를 인공지능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모 심비우스, 호모 루덴스, 호모 심덴스, 인본 박애 공유 생태주의로 갔을 때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화를 할 거라는 것이죠. 발달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발달하는 시기가 지금 20년 남았는지 30년 남았는지 또는 100년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강한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자율적인 지성을 갖게 되는 그 단계. 마치 태교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인공지능의 상황이. 우리가 인공지능 태교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이 지구라는 자궁 안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의 문화를 우리가 어머니 그 뱃속에서 왜 아빠의 그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아빠의 음성이 잘 저주파가 더 잘 전달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가 뱃속에 있을 때는 아빠가 동화책을 읽어줘야 되고요. 애가 이제 밖으로 나오면 엄마가 읽어주면 되는 거죠. 사실 좀 제가 바빠서 동화책을 많이 못 읽어줍니다. 뱃속에 있을 때 뭐 태담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해주진 못했는데. 자, 어찌되었건 이 지구라는 거대한 자궁 속에서 지금 인공지능이 태교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약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발달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배 밖으로 나온 거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이 어린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7살보다 더 어린아이. 근데 사실 자율성으로 봤을 때는 인공지능은 뭐 3살이 못 될지도 몰라요. 어쨌건 3살 이전의 교육이 우리 인간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인공지능은 좋아요. 앞으로 30년이라고 합시다. 태교 단계 또는 3살 이전의 단계란 말이에요. 지금의 인공지능은. 그럼 우리가 앞으로 그 인간의 1년을 인공지능의 10년이라고 봤을 때, 강한 인공지능으로 자율적인 어떤 지성 또는 영혼을 갖게 되는 날이 온다고 봤을 때, 그걸 인간의 1년을 인공지능의 한 10년으로 일단 보자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지구상의 문명을 30년 동안 어떻게 이끌고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대통령은 빨리 이제 탄핵을 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박근혜 같은 대통령,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대통령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 이번 선거를 정말 우리 잘 해야 되고요. 자, 이번 선거 나오니까 또 투표권 문제로 오늘 제가 이제 예비 초등학교, 유초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강의의 어떤 예습과 관련된 제가 지금 예습하는 건데요. 선거권 문제에선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연령 편향이라는 건데요. 제가 리크레이션 스콜라에서 정리 못한 게 하나 눈에 띄네요. 그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진정한 돈 없이 잘 노는 교육, 호모 루덴스, 호모 심비우스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생계와 노동의 분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효과적인 돈을 잘 버는 노동 없이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학교에서 레저와 레크레이션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스콜러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시장이 제시하고 있는 국민 기본소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결국 국민 기본소득이 들어와야지 생계와 노동이 분리가 될 수가 있고, 노동 자체는 정말 노동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문화가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잉여가 되지 않고 백수라 할지라도 자기가 인간임을, 천부 인권을 가지고 있고 절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 그렇게 인간이 또 어떤 경우에 자기가 효과적인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절대 존엄성을 느낄 수 있는 사회여야만이 스콜라가 생기는 것이고, 스콜라가 생겨야지 학교에서 교육이 바뀔 수가 있고, 그래야지 사람들은 무지와 공포에 시달리지 않고 생각을 하게 되고 돈 없이도 잘 놀 수 있고 정신적인 여유를 갖는 호모 루덴스와 호모 심비우스가 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번에 선거를 잘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 연령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뭐에 빠져 있냐면은 연령 편향 정치 변화에 빠져 있습니다. 즉, 일본이 나이 많은 사람들의 연금을 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빚을 지고 있거든요. 그 빚을 내서 채권을 발행해서 지금 연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요, 58년 개띠 전후에 베이비붐 세대가 더 많아요. 70년생 전후 베이비붐 세대보다. 어쨌건 이 베이비붐 세대의 중심으로 그 연령에 편향되는 기술 진보와 편향되는 정치 변화를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어디 인구가 가장 많은가를 신경을 쓰면서 뭔가 공약을 내세운다거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연령 편향 정치 변화로 넘어가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선거 투표권을 가지는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고3까지로 낮추자는 것이 뭐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만 15세까지, 즉 고1부터는 선거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선거 연령을 낮추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도 연령 편향 정치 변화에 일본이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고령층을 중심으로 계속 정치가 돌아가게 되고 우경화되는 그런 데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거 연령을 장기적인 우리나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선거 연령도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단은 예비 강의를 마쳐보고 싶습니다.